재작년에 누수탐사 업체에서 일할 때였다. 시에서 재개발구역의 수도를 끊기 전에 계량기 기록을 한 번씩 확인하는 일이었다. 사람이 안 사는 집인데도 사용량이 잡히면 배관이 샌다는 뜻이라서 그런 곳만 따로 들어가 봤다. 대부분 변기 물통이나 마당 수도에서 조금씩 새고 있었다. 이상했던 곳은 구역 끝에 있는 단층집이었다. 철거 대상이라 출입문에는 조합에서 붙인 봉인 스티커가 있었고 전기와 가스도 이미 끊긴 상태였다. 그런데 임시로 달아둔 기록 장치에는 사흘 연속 새벽 2시 40분마다 180ml가 찍혀 있었다. 너무 적은 양이라 처음에는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다. 나와 같이 다니던 상우 씨가 계량기를 초기화하고 수도꼭지를 열었다. 주방에 있던 종이컵에 물을 받아봤는데 컵 안쪽에 남은 얼룩까지 채우자 기록이 정확히 180ml 올라갔다. 그 컵은 싱크대 안쪽에 놓여 있었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컵만 깨끗했다. 전에 조사하던 사람이 두고 갔나 보다 했다. 불을 버리고 컵을 엎어둔 다음 수도 밸브를 잠그고 나왔다. 다음날 같은 시각에 다시 180ml가 찍혔다. 봉인 스티커는 그대로였다. 창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전날 엎어둔 컵이 수도꼭지 아래에 똑바로 서 있었다. 안에는 물이 전날 확인한 얼룩 높이까지 차 있었다. 밸브가 덜 잠겼을 수 있어서 계량기 쪽부터 다시 봤다. 밸브는 끝까지 잠겨 있었고 봉인용 철사에도 손대는 적이 없었다. 상호 씨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우연히 컵에 들어갔을 거라고 했다. 우리는 싱크대 위쪽과 수도관 연결부에 휴지를 대봤다. 젖는 곳은 없었다. 방과 화장실도 확인했다. 사람이 숨을 만한 장롱이나 다락은 없었다. 바닥의 먼지에는 우리 발자국만 있었다. 마지막으로 욕실 수전에 확인하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목 좀 축이게 컵 하나만 받아줘요. 나이든 여자 목소리였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벽 너머 이웃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상호 씨가 바로 누구세요? 하고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옆집에서 배관에 타고 들린 소리라고 생각해 밖으로 나가봤다. 하지만 양옆집도 비어 있었고 그날 구역 안에서 일하던 사람은 우리 둘과 조합 직원 한 명뿐이었다. 조합 직원은 입구 쪽 차 안에 있었다. 돌아오는 차에서 상호 씨는 자꾸 목을 만졌다. 물을 마셔도 뭔가 걸린 것 같다고 했다.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하고 그날은 퇴근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그 주소의 예전 누수 기록을 찾아봤다. 5년 전에도 같은 집에 조사 기록이 하나 있었다. 사용량은 180ml였고 시간은 새벽 2시 40분이었다. 스캔된 점검표 아래에는 담당자가 손으로 적은 문장이 있었다. 안에서 물 달라는 말이 들리면 대답하지 말 것. 컵은 세우지 말고
그대로 나올 것. 장난처럼 보여서 팀장에게 물었다. 팀장도 처음 보는 기억이라고 했다. 당시 담당자는 퇴사했고 연락처도 바뀌어 있었다. 사모씨에게 전화했더니 한참 뒤에 받았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성대도 기관지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침을 삼킬 때마다 누가 목을 누르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집 싱크대에도 종이컵이 하나 놓여 있었다고 했다. 사모씨는 혼자 살았다. 종이컵을 쓰지도 않았다. 그는 컵을 구겨서 음식물 쓰레기통 아래에 넣어뒀다. 그날 새벽 2시 43분에 사모씨에게 전화가 왔다. 받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내가 계속 이름을 부르자 사모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방에서 아까 그 사람이 말해요. 그 뒤로 전화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목 좀 축이게 컵 하나만 받아줘요. 나는 대답하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사모씨도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뒤 종이컵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고 전화가 끊겼다. 다음날 경찰과 함께 들어갔을 때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사모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은 식탁 위에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싱크대 아래 쓰레기통에는 구겨진 종이컵이 있었다. 수도꼭지 밑에는 같은 모양의 컵 하나가 똑바로 놓여 있었다. 물은 안쪽 얼룩까지 차 있었다. 상호씨가 사라진 뒤 비어있는 그 집 계량기에는 지금도 매일 새벽 2시 40분 180ml가 찍힌다. 이건 내 사촌 형이 군대 가기 전에 딱 한 번 해준 얘긴데 그 뒤로는 입에도 안 올리더라. 형이 그때 산 넘어 학교를 다녔거든. 버스로 40분. 막차 놓치면 진짜 답이 없는 동네였대. 그날도 야자 끝나고 헐레벌떡 뛰어서 막차를 탔는데 버스에 손님이 자기 혼자였대. 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로 한 번 쓱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출발하더래. 산길로 접어드니까 가로등도 없고 창밖은 그냥 까만 거울이지. 형은 졸려서 손잡이 하나 잡고 구벅구벅했대. 그 외에 전장에 매달린 손잡이 있잖아. 그걸 꼭 쥐고. 근데 어느 순간 버스가 너무 조용한 거야. 엔진 소리도 바퀴 소리도 안 들리고. 눈을 떴는데 버스가 산중턱에 그냥 서 있더래. 기사 아저씨는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있고 그때 형이 통로 저 끝 맨 뒷자리에 애가 하나 앉아있는 걸 봤대. 분명 발대는 아무도 없었는데 교복 입은 초등학생쯤 되는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형이 얘, 너 어디서 탔어? 하고 물어보려는 순간 그 애가 고개를 드는데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더래. 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턱이 빠진 것처럼 입이 쩍 벌어져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났대. 애 목소리가 아니라 버스 안내 방송 같은 그 기계음으로 다음 정류장은 다음
다음 정류장은 그것만 계속. 형이 너무 무서워서 기사 아저씨를 부르려고 앞을 봤는데 운전석 백미러에 비친 아저씨 얼굴도 입이 똑같이 그렇게 벌어져 있더래. 둘이 입만 쩍 벌린 채로 형을 보고 있었대. 형은 그냥 손잡이를 꽉 쥐고 눈을 감아버렸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손잡이만 놓치면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아서. 그 다음 기억이 없대. 정신 차려보니까 형은 학교 1층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대. 새벽이었고 교복은 멀쩡한데 신발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손바닥엔 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어서 생긴 줄자국이 시뻘겋게 나 있더래. 집에 어떻게 왔는지, 버스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산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그 사이가 통째로 비어 있는 거야.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그 뒤로 형은 막차를 안 탔대. 근데 진짜 이상한 건 형이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며칠 뒤에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 했었지? 버스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지금 대신 기억하고 있는 거야. 형 대신. 근데 요즘은 나도 가끔 가운데 부분이 잘 안 떠올라. 제가 일하던 곳은 병원하고 학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1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전기나 소방 설비를 보는 일을 했고요. 어느 날부터 비상계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신고한 건 9층 간호학원이었습니다. 젖은 걸레를 난로에 올려놓은 것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8층 치과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냄새가 계단으로 들어와서 환기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건물 6층에는 점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양 때문에 화재 경보가 울린 적이 있어서 다들 그쪽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장이라는 여자를 찾아가 물어보니 안으로 들어와 보라고 했습니다. 신당은 생각보다 작았고 촛불도 전부 전기였습니다. 향로에는 뚜껑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올라간 냄새면 아래층부터 나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원은 늘 8층이나 9층에서 시작됐습니다. 7층 아래로 내려가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옥상 배기구부터 계단 창틀, 쓰레기통, 각 층 전장까지 확인했습니다. 누가 숨어서 담배를 피우나 싶어 곰조도 찾아봤습니다. 나온 건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다는 날에는 8층 방화문이 오래 열려 있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원래는 열고 10초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닫히는데 그날들은 30초가 넘었습니다. 문이 젖었나 싶어 도어 클로저를 바꿨습니다. 손잡이도 닦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손잡이 아래쪽에 검은 얼룩이 다시 묻어 있었습니다. 기름 묻은 손으로 잡은 것처럼 손가락 자국이 4줄 나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에 6층 여자가 계단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전날 밤에 냄새가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문이 오래 열려 있었잖아요. 저는 관리실에서 들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 여자는 검은 자국을 한 잠 보더니 물었습니다. 문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 말을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밤 10시쯤 8층 전장에서 누수경보가 떴습니다. 배관을 확인하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정기 점검 중이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그 냄새가 났습니다. 전보다 짙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덜 말린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축축한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방화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 너머로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주색 조끼를 입은 중년 여자였습니다. 계단 청소를 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여자가 계단 안쪽에서 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오세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문을 지나갔습니다. 여자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구두굽 같은 소리가 한 칸씩 뒤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제 층에 도착했을 때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화문은 닫혀 있었고 위쪽 센서 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제 얼굴을 보더니 어디서 냄새가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작업복 어깨 쪽에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청소반장에게 자주색 조끼를 입은 직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건물 청소복은 남색이고 야간 근무자는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마침 8층 방화문이 또 40초 넘게 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가 문을 잡고 있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누군지 확인하자며 복도 CCTV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혼자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춘 저는 유리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누군가 인사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영상 속 나는 아무도 없는 8층 복도를 향해 문을 잡고 서 있다가 누군가 지나갈 만큼 몸을 비킨 뒤 계단 안으로 들어갔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전까지 몇 달 비잖아. 그때 새벽 청소 알바를 했거든. 역 근처에 있는 오래된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 소장님이 전날 열쇠 주면서 그러더라. 1층부터 3층까지만 하면 된다고. 계단에 점검표 걸려 있으니까 층 끝날 때마다 서명하라고. 4층, 5층은 신경 쓰지 말라길래 아, 거긴 다른 분이 하시는구나 했지. 실제로 점검표 보면 4층, 5층 간에 매일 서명이 돼 있었어. 파란 볼펜으로 흘려 쓴 글씨. 나보다 먼저 오시는 아주머니가 계신가 보다 했어. 한 번은 일부러 30분 일찍 가봤거든. 그날도 이미 재워져 있더라. 새벽 5시 전인데. 부지런한 분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지.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참에 물컵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흰 꽃이 몇 송이 꽂혀 있었어.
장례식장에서 보는 그런 꽃. 신기한 게 그게 늘 새 거야. 석 달 다니면서 시든 걸 본 적이 없어. 그것도 그분이 갈아두시나 보다 했고, 한 번은 대걸레가 없어져서 혹시 그분이 가져가셨나 하고 사층에 올라가 봤거든. 복도에 불이 안 들어와서 핸드폰 불로 비췄는데 사무실 문마다 누렇게 바랜 종이가 붙어 있더라. 문들에 걸치게 비스듬히. 글씨는 빨간색이었어. 옛날에 절약관 같은 게 있었나 하고 그냥 내려왔어. 대걸레는 1층 계단 밑에 있었고 복학하면서 그만뒀어. 마지막 날 열쇠 반납하는데 소장님한테 그랬지. 4층, 5층 아주머니한테는 인사도 못 드리고 가네요. 소장님이 한참 나를 보다가 그러더라. 4층, 5층은 10년 넘게 비어 있어서 청소를 넣은 적이 없다고. 무슨 소리예요? 점검표에 서명 매일 있던데요. 하고 같이 계단으로 갔어. 소장님이 그 파란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어. 그러더니 종이를 떼서 접어서 주머니에 넣더라. 그러고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잠이 안 와. 내가 석 달 동안 새벽마다 그 건물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날 아침 점검표에도 4층 칸에는 서면이 써 있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은 신관 4쯤에 썼다. 운동장을 향한 창문 반대편으로는 구관이 보였다. 건물 사이가 좁아서 야간 자율학습 때 창가에 앉으면 맞은편 교실안까지 대충 보였다. 구관 4층은 과학실이었다. 전장에서 불이 샌 뒤로 폐쇄돼서 수업은 전부 신관에서 했다. 불도 들어오지 않았고 책상과 의자를 한쪽에 쌓아둔 상태였다. 처음 그 학생을 본 건 11월 모의고사가 끝난 날이었다. 밤 9시쯤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오는데 맞은편 과학실 창가에 누가 앉아 있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 같았다. 긴 머리가 어깨 아래로 내려와 있었고 두 손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 반 모습이 창문에 비친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학생이 앉은 방향이 이상했다. 몸은 과학실 칠판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옆모습이 보여야 했다. 그런데 얼굴은 정면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어두워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뒤에 앉은 민석이에게 저쪽에 누가 있지 않냐고 물었다. 민석이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한참 보더니 의자밖에 없다고 했다. 내가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어줬는데도 마찬가지였다. 맨 뒤에 책상 하나 있잖아, 거기. 책상이 어딨어, 다 쌓아놨는데. 민석이 자리에서 다시 보니 그 학생은 그대로 있었다. 몸은 칠판 쪽, 얼굴은 우리 쪽이었다. 내가 오른쪽으로 2걸음 옮기자 눈동자도 나를 따라왔다. 나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확대했다. 화면에는 민석이가 말한 대로 쌓인 의자만 나왔다. 학생이 앉아 있어야 할 곳에는 먼지가 쌓인 책상 하나가 보였다. 휴대전화를 내리면 다시 학생이 있었다.
몇 번을 반복해도 같았다. 화면에는 없고 눈으로 보면 있었다. 마지막에 휴대전화를 내렸을 때는 학생의 턱이 조금 더 돌아와 있었다. 코와 입이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넘어가 있었다. 우리는 감독 선생님에게 구간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경비 아저씨겠지 했지만 여학생이라고 하자 열쇠를 들고 따라왔다. 구간은 신관과 2층 연결 통로로 이어져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센서 등이 한 증씩 켜졌다. 4층에 도착하니 과학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선생님은 자물쇠를 열면서 괜히 공부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면 둘 다 벌점이라고 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먼저 났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의자들은 창가에 겹쳐 쌓여 있었고 책상도 모두 벽 쪽으로 밀려 있었다. 그런데 맨 뒤에 의자 하나만 바닥에 내려와 있었다. 칠판을 향해 똑바로 놓여 있었다. 선생님은 미화 원분이 쓰다둔 것 같다고 했다. 민석이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대려다 멈췄다. 손잡이와 등받이에 먼지가 없었다. 방금 누가 양손으로 잡고 앉았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 부분만 깨끗했다. 선생님이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창가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선생님과 민석이는 장틀을 살폈다. 나는 문 쪽을 봤다. 아까 그 학생이 문 옆에 서 있었다. 몸은 과학실 안을 향하고 있었고 얼굴만 뒤로 돌아 나를 보고 있었다. 턱이 등에 닿을 만큼 돌아가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앞가슴 쪽으로 그대로 늘어져 있었다. 나는 문 밖으로 넘어지듯 나왔다.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학생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만 내가 나가는 쪽을 따라왔다. 선생님은 과학실 문을 다시 잠갔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동안 안쪽에서 의자 다리가 바닥을 한번 끌었다. 선생님도 그 소리는 들었다. 문을 다시 열지는 않았다. 신관교실로 돌아온 뒤에는 맞은편을 보지 않으려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민석이가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더 신경 쓰일 것 같아 그냥 앉아 있었다. 9시 반쯤 앞자리 주인이 조퇴했다. 책상 하나가 비었다. 잠시 뒤 그 책상 의자가 뒤로 조금 밀렸다. 처음에는 앞사람이 나가면서 건드린 줄 알았다. 그런데 몇 분 후 의자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책상과 의자 사이에 사람이 앉을 만한 간격이 생겼다. 그리고 그 학생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몸은 칠판을 향했고 얼굴만 뒤로 돌아와 있었다. 화학실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서 눈동자가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있었다. 정확히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나는 민석이에게 앞자리를 봐달라고 했다. 민석이는 빈 의자만 보인다고 했다. 대신 의자 방석이 가운데만 눌려 있다고 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도 전이 조금씩 아래로 꺼졌다. 종래 음악이 나올 때까지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른 애들이 가방을 메고 나갈 때 민석이가 내 책을 대신 넣어줬다. 나는 눈을 책상에 든 채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다.
앞자리를 지날 때 뼈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짧은 소리가 4번 이어졌다. 나는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창문에 모습이 비쳤다. 학생의 어깨는 칠판 쪽에 그대로 있었다. 얼굴은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돌아갔다. 옆을 지나 뒤로 갈 때도 멈추지 않았다. 뒤통수가 오른쪽 어깨를 지나 앞쪽으로 넘어왔고 마지막에는 얼굴이 등 한가운데로 향했다. 뒷문을 나서는 순간 교복 셔츠 깃이 뒤로 당겨졌다. 나는 바닥에 넘어졌다. 민석이가 양팔을 잡고 복도로 끌어냈다. 셔츠 단추 2개가 떨어졌고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았다. 오른쪽 5개, 왼쪽 5개였다. 다음날 학교에서 복도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나와 민석이밖에 없었다. 다만 내가 문을 통과한 순간 셔츠 깃이 저절로 뒤로 드러났고 내 몸이 교실 안으로 반쯤 끌려 들어갔다. 그 뒤로 나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과학실 창문에 불투명 필름을 붙였다.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을 다시 본 적은 없다. 민석이와는 같은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방도 같이 쓰게 됐다. 내 책상은 벽을 향해 있고 민석이 침대는 바로 뒤에 있다. 지난주에 민석이가 잠을 못 자겠다며 휴대전화 영상을 보여줬다. 새벽마다 내 자리에서 손가락을 꼽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찍었다고 했다. 영상 속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자고 있었다. 몸은 모니터를 향하고 있었고 얼굴은 민석이 침대를 향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여자친구랑 강릉에 다녀왔다. 둘 다 월요일에 출근해야 해서 일요일 저녁을 먹고 바로 서울로 출발했다. 트렁크는 여자친구 캐리어로 꽉 차서 내 짐 가방은 뒷좌석에 번져뒀다. 고속도로 타기 전에 여자친구가 국도로 가자고 했다. 밤에는 국도가 낫다고. 막히는 것도 아닌데 2시간은 더 걸리는 길이라 싫다고 했다. 여자친구는 더 조르지 않았다. 대신 한동안 잠방만 봤다. 휴게소도 안 들르고 내리달렸다. 도로에 차가 거의 없어서 생각보다 빨리 왔다. 톨게이트 표지판이 보인 게 새벽 1시쯤이었다. 여자친구가 눕혀놨던 시트를 세우더니 앞만 봤다. 하이패스 차로 2개가 전부 콘으로 막혀 있었다. 곰사 안내판도 사람도 장비도 없었다. 맹뚜 유인차로 하나에만 불이 들어와 있어서 달리 갈 데가 없었다. 부스 안에는 나이든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다. 장을 내리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받지를 않았다. 직원은 몸을 조금 기울여서 차 안에 봤다. 조수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뒷좌석을 봤다. 뒷좌석을 더 오래 봤다. 뒤에 타신 분 벨트 하셔야죠. 가방을 사람으로 잘못 봤나 보다 했다. 저희 둘뿐인데요 했더니 직원이 나를 잠깐 보고는 그제야 카드를 받았다. 카드를 돌려주면서 한 번 더 뒷좌석 쪽으로 눈을 줬다. 조심히 가시라는 말도 없이 차단기가 올라갔다. 나가면서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다. 가방의 윗부분만 보였는데 시트 안쪽에 기대 있는 게 다였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별 사람이 다 있다고 웃자고 말을 붙였는데 대답이 없었다. 여자친구는 집 앞에 설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 자마 싶었는데 내릴 때 보니까 눈을 떼고 있었다. 캐리어를 내려주는데 여자친구가 말했다. 다음부터는 밤에 이 길로 오지 말자고. 왜냐고 물으니까 그냥 하고 들어갔다. 집에 도착한 후 짐 가방을 내리기 위해 뒷문을 열었다. 여자친구가 도착했어 라며 이제 막 잠에서 깨고 있었다. 작년 봄에 이사한 옥탑방에서 두 번째 여름에 나는 중이었다. 전여름도 덥긴 했는데 오래 같지는 않았다. 장마가 일주일 만에 끝나더니 한 달 넘게 비 한 방울이 없었고 낮에 달궈진 옥상 바닥이 밤새 식지 않았다. 자정 넘어 들어가도 방은 안직막이었다. 에어컨은 없었다. 전세입자가 돼갔다는 자리에 배관 구멍만 전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선풍기 한 대로 버텼다. 열대야가 시작되고부터는 현관문을 반쯤 열어놓고 잤다. 옥탑이라 그 문이 곧 바깥이었다. 처음 며칠은 짐짐했는데 곧 아무렇지 않아졌다. 올라오는 계단은 건물 안쪽에 있어서 아무나 못 올라오고 옥상에 오는 사람이라곤 화분에 물 주는 아저씨뿐이었다. 아저씨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옥상 난간 쪽에 스티로폼 화분이 67개 놓여 있었다. 고추가 자라고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면 아저씨가 물을 주고 있을 때가 있었다. 쉰쯤 되어 보였고 볼 때마다 같은 회색 티셔츠였다. 주인집 친척이거니 했다. 목례를 하면 받아줬고 가끔 먼저 말도 걸었다. 덥졌죠. 올해는 유난하네요. 하는 얘기였다.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건 7월 말부터였다. 처음엔 새벽 3시쯤이었다. 눈은 떠졌는데 몸이 안 움직였다. 소리도 안 나왔다. 그 상태로 누워있는데 매트리스 가장자리가 천천히 꺼졌다. 누가 걸터 앉는 것처럼. 선풍기 바람이 오다가 끊기고 끊겼다가 다시 왔다. 땀 냄새가 났다. 종일 흘린 내 땀 냄새라기엔 결이 달랐다. 한참 만에 손가락 끝이 움직였고 벌떡 일어났을 땐 방에 아무것도 없었다. 열어둔 문 밖으로 옥상 바닥만 허옇게 밝았다. 검색해보니 열대야의 흔한 일이라고 했다. 잠이 얕아지면 몸은 자는데 뇌만 깨서 없는 무게를 느끼고 없는 냄새까지 맡는다고 했다. 가슴이 눌리는 느낌, 인기척, 냄새. 증상 목록에 내가 겪은 게 다 있었다. 그런가 보다 했다. 그게 거의 매일 반복됐다. 시간도 비슷했다. 어떤 날은 무게만, 어떤 날은 냄새만. 바람이 툭툭 끊기는 건 매번 같았다. 선풍기 회전 반경 어딘가에 뭐가 서 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사소하게 이상한 것도 하나씩 있었다. 자기 전에 베개맡에 둔 얼음물이 반쯤 비어서 문가에 세워져 있었다. 잠결에 내가 마셨나 보다 했다. 선풍기 고개가 벽 쪽으로 돌아가 있는 날도 있었다. 자다가 발로 찼거니 했다. 한 번은 방에서 모기향 냄새가 났다. 나는 모기향을 안 피운다. 옆 건물에서 넘어왔나 보다 했다. 아저씨는 그 무렵 나만 보면 한마디씩 했다.
젊은 사람이 낯빛이 왜 그러냐고, 동 못 자냐고. 내가 대답하기 전에 덧붙였다. 선풍기를 밤새 직통으로 쐬니까 그래. 자기 전에 좀 돌려놔요. 문을 열고 자니 보였겠거니 했다. 옥탑 살림에 뭐가 안 보이겠나 싶어서 웃고 말았다. 8월 들어 더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 가위도 같이 심해졌다. 하루는 바람이 끊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멎었다. 선풍기 도는 소리는 그대로인데 바람이 안 왔다.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날은 풀리는데 한참 걸렸다. 일어나서 불을 켜니 선풍기가 열린 문 쪽을 보고 멈춰 있었다. 회전을 거둔 기억은 없었다. 회사에서 조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가 전화로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하더니 며칠 뒤에 돈을 붙였다. 에어컨 값이었다. 중고 벽걸이를 사고 설치 기사님을 불렀다. 설치날 기사님이 옥상을 한 바퀴 돌더니 실외기는 물탱크실 옆 그늘에 놓자고 했다. 배관이 창고 벽을 타고 가야 한다면서 문을 열어봐도 되냐고 물었다. 창고는 물탱크실에 붙은 슬레이트 문짝이었고 자물쇠 대신 노끈이 감겨 있었다. 주인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니 몇 년째 빈 창고니까 그냥 열라고 했다. 기사님이 노끈을 풀고 문을 당겼다. 박스가 바닥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다. 그 위에 은박 돗자리가 펴져 있었다. 구석에 물페트병이, 연함은 게, 따뜻한 모기향 접시, 부채가 있었다. 벽에 박힌 모대는 수건이 걸려 있었다. 지난달에 옥상 건조대에서 없어져서 바람에 날아갔거니 했던 내 수건이었다. 기사님이 먼저 말했다. 누가 사는데요, 여기? 주인 할아버지한테 다시 전화했다. 창고에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 하니 무슨 소리냐고. 옥탑에 새든 건 나 하나라고 했다. 그럼 그 화분 가꾸시는 분은 누구냐고, 친척분 아니시냐고 물었다. 한참 말이 없다가 되물었다. 친척은 무슨 친척? 나 옥상 올라가 본 지 이때도 넘었어. 고추는 그거 자네가 심은 거 아니었나? 경찰이 왔다 갔다. 지문을 뜨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순찰을 들리겠다는 말과 문단속 잘하라는 말을 들었다. 주인 할아버지가 사람을 불러 창고를 비우고 자물쇠를 채웠다. 박스와 돗자리가 마대에 담겨 내려가는 걸 계단참에서 지켜봤다. 경찰 말로는 요 몇 년 폭염마다 이런 신고가 덜어있다고 했다. 슬레이트 지붕 밑이라 저런 창고는 밤이 되면 바깥보다 덥다고 했다. 그래서 밤에는 못 버티고 나온다고. 그 말을 듣고서야 새벽마다 끊기던 바람이 이해가 됐다. 그 사람도 더웠던 거다. 이 옥상에서 바람이 나오는 자리는 한 군데뿐이었으니까. 에어컨이 달리고 문을 잠그고 잤다. 가위는 더 없었다. 끊기지 않고 자보니까 그제야 알겠더라. 그동안 내가 어떻게 잤던 건지. 화분은 그대로 뒀다. 손대기가 싫었다. 폭염은 계속됐고 비는 여전히 안 왔다. 고추는 며칠 만에 잎이 늘어지고 끝부터 말랐다. 아침마다 그걸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됐다. 씹으러 가는 걸 보면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물 주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이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봤다. 화분이 전부 흠뻑 젖어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자꾸 복도에서 누가 운다고 했다. 여자가 밤마다 문 앞에서 오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간호사한테 말 좀 해달라고 했다. 나가보면 복도는 비어 있었다. 간호사는 2층에 그런 보호자는 없다고 했다. 진통제 때문이겠거니 했다. 장례 둘째 날 새벽이었다. 3시가 넘으니까 조문객이 끊겨서 어머니랑 동생은 가족실에서 눈을 붙이게 하고 나 혼자 빈소에 앉아 있었다. 접객실을 치우러 나갔다가 구석 테이블에 손님이 한 명 남아있는 걸 봤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다. 종이컵을 2손으로 감싸지겨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 회사 쪽 사람인가 보다 했다. 가까이 가니까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우는 것 같은데 소리가 없었다. 늦게까지 계셔줘서 감사하다고 커피를 새로 드리겠다고 인사를 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뺨이 눈물로 다 젖어 있는데 표정이 우는 얼굴이 아니었다. 뭐라고 해야 하나. 기다리던 게 거의 다 됐을 때 짓는 얼굴에 가까웠다. 괜찮다고, 이제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여자가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이었다. 밤새 뜨거운 커피를 쥐고 있던 손이라고는 생각이 안 될 만큼. 새벽이라 접객실이 추워서 그런가 보다 했다. 여자는 영정 쪽은 한 번도 안 보고 나한테만 고개를 깊이 숙이고 나갔다. 자리를 치우는데 종이컵이 그대로 있었다. 커피가 가득 담긴 채로 식어 있었다. 입을 댄 자국도 없었다. 몇 시간을 그냥 쥐고만 있었던 거다. 방명록을 넘겨봤다. 자정 이후로 적힌 이름이 없었다. 빈소로 돌아와 앉았는데 접객실 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아까 그 여자 목소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접객실로 가봤다. 아무도 없었다. 불도 그대로고 테이블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소리는 접객실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나고 있었다. 이 얘기는 지금도 진행 중인 얘기라서 어디 가서 잘 안 해요. 그래도 한 번은 말해두고 싶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제가 재작년 겨울부터 피아노를 다시 쳤거든요. 어릴 때 학원 다니다만 걸 30 넘어서 다시 시작했어요. 회사 일은 아무리 해도 남는 게 없는데 피아노는 한 곡을 끝내면 그래도 뭐가 남으니까요. 재련이부터 다시 했어요. 손가락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집에서 못 친다는 거였어요. 오래된 집이라 벽이 얇아서 TV 소리 갖고도 민원이 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찾은 게 집이랑 회사 사이에 있는 무인 연습실이었어요. 여러분도 무인 연습실 아시죠? 오래된 상가 3층에 방이 6개 있고 앱으로 예약하면 문 비밀번호가 문자로 와요. 관리하는 사람은 낮에 청소하러만 오고요.
밤 10시 넘으면 방값이라 저는 늘 11시부터 1시간을 잡았어요. 야근 끝나고 가기에 그게 딱 맞기도 했고요. 방은 늘 5번 방을 썼어요. 복도 제일 안쪽인데 거기 피아노 상태가 제일 좋았거든요. 업라이트가 오른쪽 벽에 딱 붙어 있는 방이에요. 그 옆이 6번 방인데 거긴 앱에서들 예약 불가로 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고장난 방인가 보다 했죠. 석 달쯤 그렇게 다녔을 때였어요. 연습 끝나고 나오는데 5번 방문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더라고요. 매일 밤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하. 덕분에 요즘 잘 자요. 동글동글한 글씨였어요. 처음엔 관리자가 붙였나 했어요. 이용 기록 보고서 성실한 회원이라고 서비스로 붙였나 보다 하고요. 근데 덕분에 잘 자요가 좀 걸리더라고요. 내 피아노 덕분에 잔다는 건지 그냥 하는 인사인지 뭐 좋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솔직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일주일쯤 뒤에 두 번째가 붙었어요. 어제 마지막에 치신 곡 좋았어요. 3번 치셨죠? 3번째가 제일 좋았어요. 이건 좀 다르잖아요. 제가 그 전날 마지막 곡을 3번 친 건 맞아요. 자정 넘어서 12시 40분쯤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녹음해서 어디 올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고요. 앱을 열어서 그날 예약 현황부터 봤어요. 밤 10시 이후엔 6개 방통 틀어서 저 하나였어요. 다음날 낮에 관리자한테 전화했어요. 밤에 누가 오시는 분 있냐고요. 없대요. 자기들은 저녁 8시면 끝이고 CCTV도 입구에 하나 있는 게 다래요. 그럼 6번 방은 뭐냐고 물었죠. 늘 마감이던데요 했더니 거긴 장기 대여래요. 짐 보관하시는 분이라 밤에 사람 있을 일은 없다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사람이 루틴이 생기면 그게 잘 안 끊어져요. 며칠 뒤 새벽이었어요. 곡 하나 끝내고 악보를 넘기는데 방이 조용해진 그 몇 초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른쪽 벽에서요. 색색, 색색. 사람 자는 숨소리 있잖아요. 곡 오는 것까진 아니고 깊이 잠들면 나는 그 소리요. 처음엔 제 숨소린가 해서 숨을 참아봤어요. 그래도 나요. 일정하게 아주 잘 자는 소리로요. 가방 챙겨서 나와서 6번 방 앞에 섰어요. 문은 닫혀 있고 노랗게 빨간 불만 들어와 있었어요. 두드려 볼까 하다가 못했어요. 두드렸는데 안에서 대답이 오면 그 다음엔 어떡할 건데요? 집까지 걸어오는 10분이 그날따라 길더라고요. 골목이 많은 동네거든요. 꺾을 때마다 뒤를 봤어요. 그 주에 관리자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6번 방 장기 대여가 언제부터였냐고요.
기억을 더듬더니 봄부터였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니기 시작한 게 2월이에요. 한 달 좀 지나서 그 방이 나간 거예요. 금요일 밤이었을 거예요. 연습 끝나고 나오는데 6번 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활짝은 아니고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요. 그냥 갔어야 되는데 봤어요. 본 불빛으로요. 피아노가 없었어요. 피아노가 없었어요. 쿠킹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게 벽에 딱 붙여져 있더라고요. 베개도 벽에 닿아 있고요. 그 벽이 어느 벽이겠어요? 제 피아노가 붙어 있는 벽이에요. 베개 닿는 자리쯤 벽지가 거뭇하게 손때가 다 있었어요. 하루 이틀 잔자리가 아니에요. 생수병 몇 개하고 머리맡에 노란 포스트잇 뭉치하고 펜이 있었어요. 그날 어떻게 집에 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음날 지구대에 갔어요. 얘기를 다 듣더니 그분들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빌린 방에서 자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없대요. 포스트잇에 옆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자 정보는 함부로 못 간대요. 이용 시간을 한번 바꿔보시라고만 하더라고요. 관리자한테도 말했어요. 6번 방에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요. 확인해보겠다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가봤더니 짐만 있던데요. 그래요. 이불도 짐이래요. 그래서 시간을 바꿨어요. 저녁 8시로요. 일주일은 조용했어요. 그러다 붙은 포스트잇이 아직도 생각나요. 시간을 왜 바꾸셨어요? 8시에는 잠이 안 와요. 사흘째 한숨도 못 잤어요. 하하가 없었어요. 글씨도 꾹꾹 눌러 써서 종이에 자국이나 있었고요. 그날로 애탈퇴하고 말을 끊었어요. 피아노고 뭐고요. 한 2주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밤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 오늘은 자나 하고요. 웃기죠? 도망친 주제예요. 2주 좀 지난 밤이었어요. 야근하고 골목 들어서는데 저희 집 현관문에 노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멀리서도 알았어요. 그 동글동글한 글씨요. 한참 찾았어요. 골목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네요. 요즘 똥 못 자요. 그 밤엔 집에 못 들어갔어요. 편의점에 앉아 있다가 저 차 뜨고 회사 가서 씻었어요. 경찰에 또 갔는데 순찰은 놀아주겠지만 손글씨 하나로는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대요. 이사도 알아봤어요. 전세가 1년 넘게 남았고 그 돈이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나흘에 밖으로 돌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한 적이 있나? 없어요. 만진 적도 쫓아와서 해코지한 적도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못 자는 거예요. 자장가가 끊겨서요. 다시 앱을 갈았어요. 11시 5번 방. 1시간 치고 나오는데 문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하. 오늘은 푹 잘 것 같아요. 불게 재작년 여름이에요. 그 뒤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졌어요. 설날에도 갔고 몸살 났을 때도 갔어요. 몸살 때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쉬운 곡을 천천히 1시간 쳤는데 다음날 포스트잇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제는 소리가 아프더라고요. 몸 챙기세요. 집 연관에는 그 뒤로 아무것도 안 붙어요. 제가 안 빠지니까요. 회사 사람들은 저더러 대단하대요. 어떻게 취미를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먹냐고 부러워해요. 저는 그냥 웃어요. 후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밤 11시 5번 방은 제 이름으로